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월 광주에 대한 진실을 가리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북한군 개입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종편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네. 실제적 사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주장한 당사자가 자백을 했다고요? 네, 원래 이제 탈북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처음 주장한 사람은 탈북자 임천영 씨고요. 이분은 2006년도 북한군이 땅굴을 통해서 광주에 잔입했다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자백했던 사람은 2008년도에 김명국이라는 사람인데 본명은 이 김명국은 아니고요. 한 방송국에 2013년에 종편 채널에 등장해서 당시 이 자신이 북한군으로 광주에 갔다라고 얘기했고 본인이 직접 갔다 광주에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확인해보면 사실 확인되는 부분인데 예. 그때도 논란이 꽤 많이 됐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예. 그 방금 얘기한 김명국 씨가 자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김명국이라는 가명으로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실제 이름 최근에 인터뷰에서 본인 이름을 밝혔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명훈 씨입니다. 북한군 광주 침투설은 내가 지어낸 얘기다. 내가 그 당시에 5.18 당시에 광주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실토를 한 건데요. 예. 재차 이제 해당 기자가 광주에 온 적 없냐라고 했더니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왜 광주 침투설을 이야기했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한 18살, 19살 당시에 군 복무 중이었는데 예. 그때 이제 군대에 있는 조장이란 사람한테 내가 5.18 당시에 광주에 갔었는데 말이야 운운하면서 이렇게 설을 푼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살을 붙이다가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게 됐다라는 게 최근의 요지입니다. 예. 결국은 탈북하기 전에 들었던 내용을 갖고 네. 자신이 살을 붙여서 지어낸 얘기다 이런 건데 시작은 그럼 어떻게 돼서 이게 방송국까지 가서 이야기하게 됐을까요?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까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임천용 그 탈북자 내가 북한에서 광주로 왔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 땅굴을 파서 왔다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임천용 씨랑 같은 이제 탈북자 출신인 그 정명훈 씨. 그러니까 본인도 북한에서 광주로 내려왔다라고 주장한 이 최근에 실토를 한 이 사람. 그러니까 같이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임천용 씨를 상대로 아니 어떻게 땅굴을 파서 내려올 수 있냐 북한에서 내가 우리 조장한테 그 당시에 이제 들은 내용에 살을 예. 붙여가면서 그 당시에 황해남도 장산곳에서 배를 타고 한 50명 특수군이 내려온 거다. 잘 예. 알고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면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게 김 씨 주장입니다. 예. 그 지만원 씨 등등이 또 김명국 씨 자백을 이용했다 이런 주장도 했던데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 김명국 씨 이 사람은 이 본명 정명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 지만원 씨 등등이 이 자신의 얘기를 이용했다라고 억울했는데 특히 이제 2013년도 종편 방송 출연입니다. 예. 요때 본인은 이제 방송 출연 자체를 잘 몰랐다 그래요. 예. 얘기는 일단 지어낸 거는 맞는데 이 촬영하는지 모르고 갔다가 촬영이 됐고 사실 이 이후에 지만원 등등 얘기를 많이 해서 논란이 커졌고 뒤늦게 말을 바꾸는 게 상당히 두려워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부 세력이 김명국 씨의 자백이 압박에 의한 거짓 자백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요를 받아서 자신의 1인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종편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요를 당해서 방송을 한 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북한군 개입설은 여러 군데에서 제기가 됐고 이 탈북자들의 얘기가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약간 고민해보고 입증을 증거를 해보면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답이 나오는 금방 부분인데. 답이 나오죠. 이게 당시 5.18 때 신군부가 윗선에 보고한 보고서도 그렇고 그렇죠. CIA 비밀 보고서도 그렇고 전혀 사실이 아닌데 북한군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요.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탈북자들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방송국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야죠. 예. 확인을 하지 않고 이 방송국 어떤 진영에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드니까 예. 그대로 지금 냈던 거거든요. 사실 시간이 흘러 지금 이제 이 김영국 씨가 어쩌면 양심 고백을 한 거잖아요. 예. 이제껏 잘못 얘기했다 하니까 또 반대로 누가 뭐 이 정부라든지 어떤 누가 압박을 해서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좀 공격하는 모양새고 김영국 씨는 그런 거 아니다. 나는 뭐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강압이나 강요가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전두환 씨가 JT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는데 오늘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 항소심에서도 패소를 했는데요. 이게 JTBC의 이제 문제 삼은 보도 내용이 뭐냐면 이제 2019년도의 보도 내용인데 그러니까 5.18 당시에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 인터뷰를 게재한 겁니다. 예. 그리고 706 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 씨 이 증언을 종합해서요. 이 전두환 씨가 80년 5월 21일 광주에 내려가서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이게 전두환 씨가 패소하게 된 거는 일단 실질적으로 이 사실이 정정할 대상인지 그러니까 잘못된 사실인지를 입증하지 못했고 또 이게 제3자 인터뷰를 이제 보도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예. 아주 단정적으로 뭐 사살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전두환 씨가 패소는 했습니다만 최초 사살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발포 명령을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조국 전 수석이 등장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는데 대검찰청이 누가 이거를 언론에 줬는지 찾아내라. 예, 하고 있다면서요? 박범계 장관이 공사 유출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고요. 대검찰청에서 이제 감찰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100여 명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공소장들을 올립니다. 공소 제기를 하면 그것을 봤던 걸로 보이는데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그거하고 또 외적으로 17일 날 다 지시를 내립니다. 공소장이 이제 공유가 안 되도록 설정을 좀 해놔라라고 대검에서 검찰청에 공지를 내린 상황입니다. 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유출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게 이제 그 공소장 유출 등과 관련해서 불법을 입증할 자료를 내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모아놓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번 공소장 유출을 계기로 뭔가 이제 문제를 삼겠다라는 건데 지금 그렇다면 이제 형사처벌까지 이 공소장을 유출한 게 이게 공소장 유출 자체는 사실 검찰이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관행인 거죠. 본인들에게 국면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예. 특정 언론사에 이 공소장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실린 거. 이번에도 이제 한 언론사에 이게 실린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게 법적으로까지 이 유출자를 색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혐의를 둘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지는 뭐 피의사실 공표죄 등등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무가 있는 자여야 되기 때문에 이 법으로 또 처벌하기는 쉽지가 않고 피의사실 공표냐에 대해서는 이게 수사가 완료된 이후에 재판을 넘기는 과정에서 남소장이라서 이 수사 기밀 등이 유출된 건 아니다. 그리고 피의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입장 때문에 형사처벌까지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는데 어떤 반발이에요? 그렇죠. 지금 결국은 이거 업무 처리 지침에 불과한 거 아니냐. 특히 최근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예. 국회에 이제 공소장을 내거나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 가거나 이거 말고는 공소장 밖으로 못 나오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장윤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형사처벌에 대한 지침보다는 혹시 위반했을 때 내부 징계가 가능하다. 이런 지침 아니냐라고 내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죠. 지켜야 되고 사실 좀 재밌어요. 어떨 때는 뭐 사소한 절차 하자로 난리 법석을 떨다가 예. 이거는 저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 심각하냐면 조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조국 전 수석이라든지 뭐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 그리고 윤대진 국장 뭐 여러 사람이 언급이 되거든요. 예. 그 언급된 내용이 조사가 제대로 돼서 뭐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조사가 되지 않은 것 자체가 그냥 액면 그대로 요약을 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거는 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검찰이 항상 이런 데 이용되는 모습은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지적하지 않고 논란이 있다고 이렇게 끝내버린다는 것은 사실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박주민 변호사가 지적해 줬습니다만 지금 성폭행범이 출국하려고 김학의 씨가 몰래 그거 잡은 거 가지고 지금 박상기, 조국, 윤대진, 이성윤, 이규원 다 문제 있다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공소장 유출에 대해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걸 왜 그러냐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똑같은 사실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같다면 두 개 다 같은 거고요. 네. 절차 위반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장한다면 검찰 내 얘기가 맞다면 그렇게 성폭행범 잡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필요에 따라서 검찰 개혁 측면을 봤을 때 우리에게 검찰에게 위협을 줬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기소권이나 이런 걸 갖고 아니면 언론 예전에 썼던 관행, 언론에 유출하는 관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김학의 사건에 김학의 씨가 영상에 찍혔잖아요. 그렇죠. 피해자가 김학의 맞다고 얘기했고 네. 경찰도 김학의가 맞다고 얘기했고 뭐 다른 곳에서도 국가수에도 김학의 맞다고 했는데 네. 검찰만 누군지 모른다고 기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랬죠. 예.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그러면 선택적 정의 아니냐 검찰이 말한 정의가 이런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상 속 인물을 보면 그 당시에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자료들 보면 이게 김학의가 아닌 제3자라고 볼 수가 도저히 좀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그런 일련의 수사들, 최근에 이 공소장과 관련해서도 여기에 등장하는 당사자들, 박상기 전 장관이나 조국 전 그 당시 수석, 그 관련 수사는 하지 않고 공소장에 만연히 검찰의 입장을 담은 뒤에 그것을 흘린 부분, 이걸 과연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수사 자체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채택해서 한다고 이런 국민적인 비판에 과연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뭐 지금 조금 바뀌었지만 또 특히 대다수 사건은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이 사건은 검찰이 갖고 있는데 기소 수사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수사도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기소도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어떤 거는 공수처에 넘겨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또 이 본질은 김학의의 사건이거든요. 이 과연 어떤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참 이해가 안 김학의 됩니다. 출국 금지 사건 건에서 지금 이성윤, 윤대진, 이규원을 다 피의자로 적시했는데 윤대진, 이규원은 공수처로 넘겨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성윤은 자신들이 직접 그냥 기소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같은 범죄에 누구는 기소하고 이건 누구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예. 이규원 검사도 조건부 이첩을 이렇게 공수처에 걸었는데 이규원 검사를 검찰이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규원 검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넣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예. 공처 위반 아니냐 판단을 지금 구하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 와중에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를 했는데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조건 비첩대로 공수처에 돌려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기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이성윤 지검장은 기소를 했고요. 똑같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전화한 사람이 윤대진입니다. 이 사람은 뭐 소윤이라고 알려져 있는 윤석열 총장하고 친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또 기소를 하지 않고 공수처에 넘겨버립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완전 선택적 기소의 선택적 수사의 선택적 정의 실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성윤 지검장 그 당시 검찰총장 추천 후보였어요. 그 후보에서 막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냐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수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공수처에서도 또 돌보다 본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난달 옷가게 점원 2명을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 특권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답을 보냈다고 하는데 결국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이 면책 특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의 재판 관할을 행사하냐 행사하지 않느냐. 예. 원래 외교관 가족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재판 관할을 받지 않습니다. 예.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원래 이 나라 재판 안 받아도 되지만 그 면책특권 포기하고 재판도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것을 면책특권 포기라고 표현하는데 예. 면책특권 포기하지 않고 자신 나라 가서 재판 받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특권이니까 네. 네. 그 자기 특권을 말대로. 뭐 네, 누리겠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면책 특권을 이런 데 쓰라고 주어진 게 아닌데. 그렇죠. 네. 이게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한 190개가 넘는 국가에 적용이 되는 건데 이 형사처벌을 면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국에서 외교관 내지는 그 외교관의 가족들은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는 거라서 이것을 이 특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본국에서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그 범죄를 저지른 국가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게 최근에도 한 예가 있었는데요. 주한 미국 대사관의 직원이 소위 이제 짝퉁 가방을 만들어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때 미국 본국에서 이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체포를 하고 이제 수사까지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뭐 포기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벨기에 본국에서는 포기를 하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이제 불가능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벨기에 본국도 이게 그 벨기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교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뭐 면책 특권의 당사자는 그 부인, 외교관의 부인일 가족일 수 있지만 얘기할 수는 있죠. 외교적 대한민국하고 벨기에하고 외교적 부분에서 벨기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좀 고려해봐라. 뭐 이거 뭐 실형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고려를 해봐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권리 자체는 본인한테 있는 거니까 설득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경찰 수사는 이루어졌었나요? 조사했긴 했습니다. 예. 일단 기본 조사 같은 것들을 좀 했는데 처음에 뇌졸중으로 입원했다라고 하면서 소환이 좀 늦어졌었어요. 늦어졌고 직원하고 같이 가서 지난 6일 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조사 마친 다음에 뭐 검찰에 송치하거나 재판을 받거나 아마 이런 것들을 뭐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대사관 측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본국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예. 피해자에게 사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뭐 사과하겠다는 뜻은 뭐 누차 밝히기는 했는데 예. 실제로 진정성 있게 사과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당 그 매장에 누군가 전화를 걸어서 이 직원분들이 받았는데 예. 계속 영어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빨리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고 다만 apologize라는 단어는 좀 명료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통화를 하신 분이.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당사자한테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전화로 그것도 본인에게 편의적인 언어로 한 게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냐. 피해자분들 당연히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찾아와서 사과를 해야죠. 정상적으로 네. 해야죠. 이게 또 폭력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것도 감정 노동자에게. 근데 그 저는 이 사건을 봤을 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벨기에라는 국가가 그 유럽에서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고. 뭐 그런 게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 속마음에. 뭐 추측이긴 합니다만. 네. 장 변호사 보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죠. 이게 안 그러면 이렇게 아무 일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냥 신체를 때린 것도 몸싸움을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 뺨을 때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 굉장히 의도가 있다라는 거고 또 그 순간적으로 이 매장 직원을 굉장히 하대한 그 근거에는 아마 본국에서도 뭔가 차별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냐. 그 연장선상에서 타국에 와서 그렇게 외교관의 부인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너무나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저에는 뭔가 차별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이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는 나라가 몇 개 있는데요. 벨기에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만큼 인종차별이나 인종혐오에 대한 아주 우려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기저에는 분명히 그게 깔려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동양인에 대한 어떤 혐오 정서, 특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아시안 혐오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뭐 그런 것들하고도 같이 갈 것 같고요. 통상적인 정부라면 대사의 부인이에요. 외교관 부인이고 뭐 이렇게 애매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면책특권을 주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 가서 뭔가 애매하게 걸려들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이건 누가 봐도 확실하고 CCTV 다 있고 이런 어떤 물리적 사건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너 가서 조사받아라 하는 게 맞죠. 두 분은 어떻습니까? 해외여행이나 혹은 뭐 공부하러 외국 갔을 때 인종차별 당한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한 그 여성분에게 기를 물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좀 뭐 눈초리나 이런 게 굉장히 차갑고 싸늘하고 이러면서 회피를 하는 이런 걸 보고 내가 같은 이제 여성이고 하지만
인종적인 문제로 좀 나를 껄끄러워하는구나, 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지 않는구나. 이게 또 사람이 직접 보면은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걸 확 와닿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인종차별이란 게 뭐 이건 약한 수위지만 예.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체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한 10여 년 전에 갔던 적이 있는데 예. 중국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 같이 생겼는지 보는 사람마다 중국말을 저한테 예. 한국말을 해도 중국 사람 같이 생겼는지 뭐 인종차별이라는 느낌보다는 중국인 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뭐 10년 전과 지금의 우리의 또 국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유럽 갔을 때도 유럽에서 잠깐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느낌이 한국인보다는 중국인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굳이 제가 한국인 표현할 거 없어서 그냥 니들은 중국인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행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피해자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가해자는 책임을 지게 할 방법이 없는데 이건 뭐 돈으로 보상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처벌받게 할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게 사실 형사처벌이 면책되는 게 이 비엔나 협약의 내용이어가지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뭐 민사소송도 가능은 한데 예. 문제는 실제로 민사소송을 시간 비용을 들여서 하더라도 본국에 돌아가면 그만이잖아요. 본국에 돌아가면 그만이고 예.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민사소송은 판결문이 가장 그 효력이 있는 게 집행권한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예. 그걸 근거로 돈을 받아낼 수 있어서인데 사실 외국에 집행을 하기는 사실상 너무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 피해자분들한테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언론사에서 민사소송 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좀 없는 것 같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외교적으로 그 부분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자, 6608님께서 벨기에 대사부인도 황색 인종인 아시아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계입니다. 네. 어떻게 인종차별의 정서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 흑인들도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시아계인한테 인종차별을 하거든요.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우리 모두의 전 세계인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관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